오늘 두 번째 3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표준 암호 시스템에서 핸드쉐이킹 절차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MS 찹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기 인증 단계에서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볼 것이고, 지난 시간에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공개키 암호 기술 그리고 키 교환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크립토그래픽 시스템 스탠다드입니다. 자, 암호 시스템의 기본적인 보안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 중에서 암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보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이 기밀성, 무결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Security Servic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들 현대암호 이름 및 응용에서도 봤던 표가 되겠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증, 부인 방지, 그리고 접근 제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5가지를 Security Services라고 합니다. Security Services를 달성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이 필요합니다. 암호 기술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부인 방지라는 단어가 좀 잘 쓰이진 않죠.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데, 영어로는 이제 repudi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부, 거절, 또는 이제 부인하다 할 때 이런 부인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받은 사실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자상거래 같은 데서 부인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지불했다라는 사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 방지 못하도록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데, 암호학적인 대응책들, 그러니까 암호학적인 기술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모은 것이 암호 시스템이 됩니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SSL, TLS, 그리고 IPsec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앨리스가 이제 바합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책을 주문을 할 때 주문 내역이라든가 결제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이제 암호화돼서 보내야만 기밀성 보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를 주문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계산된 이런 내용들은 변조가 되면 안 되도록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앨리스가 서점에 접근하기 위한, 그리고 바비 운영하는 서점이 맞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거를 HTTP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SSL, TLS라는 암호 시스템, 표준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비 보낼 때도 암호화된 게 전송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Secret and Lies, 비밀과 거짓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밀과 거짓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책은 전반적인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아주 재밌게 잘 담아놓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절판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책으로는 구하기는 어렵지만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번역된 책이 있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이 책에 암호학자의 도구상자라는 개념이 소개가 돼요. 암호학자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암호학자의 도구상자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도구가 무엇이냐? 이 파란색이 하나의 도구를 의미해요. 자, 먼저 대칭키 암호기술, 그리고 공개키 암호기술. 대칭키 암호기술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그리고 공개키 암호기술하고 디지털 서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일방향 해시 함수, 그리고 의사난수 생성기.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라는 것은 수도를 얘기하죠. P 수도.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암호 시스템. 자, 우리 교과서의 내용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두 당사자가 암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려면 안전하게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이런 암호 시스템,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해져 있는 어떤 암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핸드쉐이킹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핸드쉐이킹.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좀 보면 핸드쉐이킹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기 핸드쉐이킹. 첫 번째 핸드쉐이킹은 니고시에이션, 협상이에요. 협상. 초기에 이루어지는 협상. 초기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암호 기술들을 쓸 것인지 세부 사항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통신 당사자가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 협상 단계에서는 암호 통신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라고 세부적인 규정, 옵션들을 정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것이 SSL TLS, IP색이 있는데, 이런 초기 협상하는 것을 SSL TLS에서는 사이퍼 스윗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스윗이라는 것은 어떤 패키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호텔 같은 데도 가면 스위트 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각가지의 어떤 거실, 응접실, 심지어 어떤 식당, 이렇게 다이닝이 가능한 뭐 그런 것까지 맞춰져 있는 것을 이제 스위트 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퍼 스윗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암호학자의 도구 상자와 같은 그런 암호화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사이퍼 스윗이라고 합니다. 자, IP색에서는 Security Associ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서로 약속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증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핸드쉐이킹, 초기 인증, Initial Authentication입니다. 자, Initial Authentication은요, 실제로 이렇게 암호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모두 정한 다음에 실제로 두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MS-찹, 그리고 디지털 시그니처, 그다음에 맥. 여기서 맥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세 번째에서 키를 공유하게 됩니다. 키잉이라고 써놨는데요. 키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키는 뭐예요? 암호키죠, 암호키. 키를 공유를 해야 암호화된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키를. 자, 대칭키 암호화 복화를 위한 키를 공유합니다. 자, 이 표현을 지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한번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대칭키의 암호화 복화를 위한 키를 공유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칭키 암호 기술을 리뷰를 했잖아요. 자, 대칭키는 뭐예요?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것이 대칭키 암호 기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PC하고 서버가 대칭키 암호 기술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키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럼 키는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세 번째 핸드쉐이킹 단계에서 키가 교환이 됩니다. 키가 교환이 됩니다. 좀 눈치챘나요, 여러분들? 여기 키잉 단계에서 이때 키가 교환이 되는데요. 이때 키가 교환이 되는데 이 키는 뭐에 쓰인다고요? 대칭키 암호 기술에 쓰이는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같은 키를 가져야 되는데 키를 어떻게 공유하냐는 거죠.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암호화해서 그러면 그 암호화하는 건 어떻게 암호화하죠? 자, 궁금한가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negotiation stage를 살펴봅니다. negotiation stage. 자, negotiation stage를 보면 암호 알고리즘과 각 선택사항에 대한 협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증 단계, 키 교환 단계, 메시지 전송 단계, 그리고 인증, 무결성 등 실제로 암호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 선택사항들을 여기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밑에 좌측 하단에 보면은 SSL, TLS의 사이퍼 스윗에 대한 예가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신 버전은 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동일해서 개념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세요. 자, 사이퍼 스윗을 보면 null, with, null 이런 게 있죠. 자, 얘는 하나의 스윗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RSA export with RC4 40 MD5 이게 이러한 규칙들로 암호 기술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뭐냐? null with null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암호화 기술을 안 쓰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걸 보면 RSA, Key Negotiation은 RSA를 이용을 하겠다. RSA, Digital Signature는 RSA를 사용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RSA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자, RSA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보세요. 키 니고시에이션에 쓰여요. 그리고 디지털 시그니처에 쓰여요.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요거만 딱 봐도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제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Symmetric Key Encryption Method. 이 얘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죠.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어떤 걸로 쓸 것이냐? 그랬더니 RC4를 쓴다고 돼 있어요. RC4. 대칭키 암호 기술 중에서 얘는 스트림 방식이죠. 그다음 해쉬는 MD5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이퍼 스윗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strength를 보니까 이건 보안 강도를 의미하는 거죠. 보안 강도를 얘기하니까 얘는 이렇게 했을 때 weak하대요. 약하대요. 자, 그러면 밑에 거를 볼게요. 자, 밑에 거를 보니까 밑에 거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거를 보면 Symmetric Encryption Method가 DES로 바뀌었죠. DES로. RC4에서 DES로 바뀌었고 해시도 SHA로 바뀌었어요. SHA로. 조금 강해졌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다. 이 정도는. 네 번째를 보니까 키 니고시에이션을 디피-힐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 디피-힐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키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니처 DSS라는 걸 쓴다는 거죠. DSS. DSS는 미국 니스트에 미국 연방정부들한테 쓰도록 정해놓은 전자서명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대칭키 기법은 트리플 데스로 바뀌어 있어요. 트리플 데스.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뭡니까? 요것들에서 기억나요, 여러분들? 대칭키 암호 기술은 스트림하고 블럭이 있는데 블럭으로 하다 보면 블럭이 나눠지니까 이 블럭 간의 관계들을 위해서 모드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모드.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는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ECB, 그다음에 CBC, 그다음에 카운터. 세 가지는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는 CBC예요. CBC. CBC. CBC를 쓴다는 거죠. CBC가 뭐예요? 체이닝. 그래서 앞에 블럭하고 뒤에 블럭하고 이렇게 체인 형태로 암호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시는 SHA-1. 그랬더니 strong이 됐어요. strong. 그래도 very strong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very strong한 사이퍼 수트를 보면 RSA, AS256, CBC, 그리고 SHA-256, RS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키 교환은 RSA, 전자서명도 RSA, 그리고 대칭키 암호 기술은 현존하는 최고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인 AS, 그것도 256비트 지정을 해놨어요. 샤 해시 알고리즘도 SHA-256으로 그랬더니 얘는 very strong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를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 첫 번째 니고시에이션 단계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암호 통신을 이러한 기법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거죠. 실제로 SSL,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 보면은 이런 값들을 주고받아요. 이런 값들을 주고받으면서 적합한 사이퍼 스윗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건 보세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very strong하게 쓰고 싶어요. 근데 서버가 최신 기술을 적용을 못해서 얘가 그냥 스트롱 레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통신은 스트롱 레벨로 하향해서 통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동등한 레벨로 암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좀 더 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퍼 스윗은 여러 가지 이제 조합 형태로 다양한 보안 강도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은 강력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이제 위험 기반의 리스크 베이스드한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 강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BB를 한다든가 학교 포털을 접속할 때 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G 스윗을 접속할 때 하고 모두 이제 보안 랩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접속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음, 요새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이 줄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직접 운영하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이트 갈 때하고 좀 다르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보안 강도가 매우 다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고시에이션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니고시에이션에서 선정한 세부 값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핸드쉐이킹 과정은 오센티케이션이에요. 앞에서 딱 정해진 걸 갖고서 진짜 해보는 거죠. 진짜 오센티케이션을 먼저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핸드쉐이크가 이니셜 오센티케이션. 보통 상호 인증을 합니다. 상호 인증. 상호 인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포털에 접속을 할 때 상호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 학생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게 학교 포털 페이지가 맞는지, 그래서 상호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니셜 오센티케이션에서는 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역할에 따라서 용어가 다른데요. 먼저 청원자, 서플리컨트. 서플리컨트는 검증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검증자는 누구냐? 베리파이어. 청원자, 서플리컨트의 신분 증명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 신분 증명은 뭐냐면은 신분 증명은 이 크리덴셜,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들의 어떤 정보들, 자격을 보여주는, 자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크리덴셜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죠. 그러면 여기서 크리덴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크리덴셜을.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학교 포털에 접속을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보내야만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플리컨트가 되고 학교 포털 서버가 베리파이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크리덴셜 정보들을 어떻게 보내냐는 것이죠. 예.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해쉬 기술입니다. 해쉬. 자, 해쉬는 일방향 암호 기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암호 기술은 양방향과 일방향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암호 기술은 양방향과 일방향이 나눠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문으로 보내요. 암호문으로. 그리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보내요. 이걸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이건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이것이 일방향 암호 기술이에요. 그래서 해쉬 알고리즘은 일방향 암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호화라고 얘기 안 하고 디해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값을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원래 값을. 자, 해쉬 알고리즘의 중요한 특징. 어떤 길이의 문자열에 대해서도 어떠한 길이의 문자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길이의 해시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방향 암호 기술의 특징입니다. 10kb짜리를 보내도 10kb, 1MB짜리를 보내도 10kb, 1GB짜리를 보내도 10kb의 해시 값으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입력값은 뭐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동일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특징은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A라는 평문을 해시 알고리즘에 넣어서 해시 알고리즘에 나와서 A라는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A를 누르면 얘가 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동일한 게 넣으면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B를 넣는데 똑같이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나왔다. 해시 값이 나왔다. 이것은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 안 되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안 돼요. 이거를 충돌이라고 하죠. 충돌.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죠. 자,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들 예입니다. 뭐 MD5, SHA-1은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 같은 거를 짧은 거 할 때는 아직은 쓰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SHA-2, 샤투, 샤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샤3, 샤3를 사용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려요. 샤3. 자세한 내용은 좀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증에 대한 얘기. 음, 여기서 이 내용이 잠깐 이게 좀 너무 건너뛰는 것 같은데 잠깐 요거를 살펴봅시다. 자, 아까 해쉬를 그러면 왜 인증 때 얘를 쓰는가? 자, 크리덴셜을 서플리컨트가 베리파이어한테 보내는 과정이거든요. 왜 해쉬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갖고서 나를 이제 알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자, 베리파이어에는 여기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이디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서 A라는 아이디는 A, 패스워드는 A 스타라고 하면 여기에 A가 돼 있고 A 스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A 하고 A 스타라는 부분을 알려주면 여기 봐가지고 여기 있네? 그럼 오케이 하면 되죠. 그럼 문제가 있나요? 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이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디 정보하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해킹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학교 서버에, 학교 서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저장해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서버 관리자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버 관리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건 안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크레덴셜 정보가 서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죠. 해커가 침투를 해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 크레덴셜 정보를 계속 악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체를 했냐면은 여기 이제 해시를 쓰는 거예요. 해시. 그래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A 스타를 딱 해시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쉽게 얘기해서 요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요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서버에다가 A라는 사람의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1번 시스템하고 2번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어디 보자. 네. 음. 자, 2번 시스템에서는 뭐, 2번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해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해커가 갖고 간 정보가 아이디 정보하고 해시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패스워드 해시 값만 갖고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향 함수라고 했지. 일방향 함수. 그러니까 해커가 해시 값만 갖고서는 원래 패스워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에는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고 패스워드 해시값만 있어도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안정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증에 이 해시값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MS 샵으로 옵니다. MS 샵은 마이크로소프트 챌린지 핸드쉐이크 어센티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챌린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챌린지, 뭐 도전. 예, 도전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챌린지 값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어떤 예를 들면은 수수께끼 같은 걸 던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암구어 같은 거를 이제 챌린지라고 그래요. 보통 문어, 답어 이러죠. 그래서 군인이 이제 보초를 쓸 때 이렇게 보초를 쓸 때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누군가가 딱 오면은 이 사람이 묻죠. 문어. 얘가 답어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어에 대한 답어를 알고 있죠. 이게 맞으면 얘는 우군이니까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답어를 엉뚱한 걸 얘기하거나 얘기를 못하면 적군이니까 체포를 하거나 공격을 하겠죠. 자, 이때 얘기하는 문어가 챌린지예요. 챌린지. 챌린지. 자, 이거를 컴퓨터 인증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봅시다. 자, 두 시스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베리파이어, 인증을 하는 서버가 챌린지, 문어 값을 만들어요. 문어 값을 만들고 이 값을 챌린지 메시지로 해가지고 서플리컨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플리컨트는 요거를 받아서 리스폰스 메시지를 만들어요. 리스폰스 메시지. 그러니까 답어를 만드는 거죠. 자, 답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답어에다가 패스워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패스워드를 더해요. 더하고 이것에 대한 해시 값을 취해서 이 해시 값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세요. 패스워드를 챌린지 값에다가 더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해시 값을 갖고서 서플리컨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패스워드에다가 자신이 만든 챌린지 값을 더해서 자신도 해시 값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요게 어떤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요게 맞는지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문어 그리고 그 답어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그 방금 이제 비교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리파이어가 스스로 만든 리스판스 값하고 서플리컨트가 보낸 이 리스판스 값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같으면 얘는 어센티케이션을 통과한 거고 틀리면 통과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핸드쉐이크로 봅니다. 세 번째 핸드쉐이크.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암호 통신을 할까에 대한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협상 과정을 협상된 결과를 갖고서 어, 어센티케이션을 했어요. 어센티케이션.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서플리컨트와 베리파이어가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이제 인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안전하게 키를 교환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핸드쉐이크를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에서 좀 새로운 또 표현이 나옵니다. 세션 키, 세션 키. 인증 단계,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키를 교환해야 돼요. 실제 이제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한 키가 필요한 거예요, 키. 모든 암호 기술에는 키가 있어야 돼요, 키. 키가. 자, 근데 세션 키라는 건 뭐냐? 세션. 먼저 이제 세션은 무엇이냐? 세션은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성립된 통신 채널을 세션이라고 그래요. 한 번의 통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의 통신이 끝나게 되면 그 세션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통신을 하려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 포탈에 접속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할 때 하고, 세션은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어요. 로그아웃을 안 했는데요. 로그아웃을 안 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게 돼 있죠. 보안상 그 자동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션이 바뀌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데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세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 키는 일정 시간 동안만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션 키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키예요. 왜 한시적으로 쓰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안전성을 위한 거죠. 키를 세션마다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션 키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교환할 것인가? 안전하게 바꾸면 되죠. 근데 키를 안전하게 교환한다는 얘기는 일반 메시지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키를 안전하게 바꿀 수 있으면 굳이 키를 메시지를 그냥 안전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키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키하고 메시지를 안전하게 바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자, 기밀성이 확보된 통신을 위한 암호 기술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칭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칭키. 통신 당사자가 서로 같은 암호키를 보유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같은 키를 보유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키 분배의 문제예요. 어려움. 키 분배의 어려움. 군대 같은 데는요, 키를 안전하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한 달 전쯤에 한 달치를 이렇게 예비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을 해줘요.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세션이 성립될 때마다 세션 키를 생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통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대칭키 암호 기술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976년도에 등장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디피 힐만 키 익스체인지 암호 알고리즘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됐는데요. 바로 이게 공개키 암호 기술인 거죠. 공개키 암호 기술은 특징이 뭡니까? 통신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암호키를 보유해요. 어떻게 다른 키? 개인 키, 공개 키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니까 통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개인 키와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갖고서 암호 통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공개 키로 암호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거나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거나 딱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있습니다. 세션이 성립될 때마다 세션 키를 생성하는. 요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문제인데 대칭 키하고 공개 키하고 이 접근법이 전혀 다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좀 다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칭 키였고 오늘은 공개 키를 봅니다. 자,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비대칭 키라고 그러죠. 비대칭 키. 왜 비대칭이에요? 암호화할 때와 복호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쓰죠. 암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할 때 다른 키를 써요. 자, 공개 키 암호 기술은 항상 키를 만들게 되면 한 쌍을 만들어요. 한 쌍. 하나는 개인 키, 또 하나는 공개 키. 반드시 이렇게 한 쌍의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 키를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서 얘는 비대칭 키라고 합니다. 자, 퍼블릭 키는 이름 그대로 공개 키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에 붙여서 보낼 수도 있고 나의 블로그에다 둘 수도 있고 카카오톡 푸사에다가 업로드 해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신문 광고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출력해가지고 금고에다가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파일에다 넣어놓고 파일에다가 암호화를 걸어놓거나 그래서 개인 키는 철저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절대로 외부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에 넣어서 보낸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공개키 암호 기술의 사용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기술은 좀 특별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는 같은 사람의 키쌍이어야 돼요. 같은 사람의 키쌍. 자, 키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만든 키는 반드시 같은 사람 거여야 돼요. 그리고 키는 암호화할 때 사용하거나 복호할 때 사용하거나 한 번만 사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 키로 암호화했으면은 복호하는 공개 키로 복호해야 되고 공개 키로 암호화했을 때는 개인 키로 암호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개인 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타인의 개인 키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공개 키의 가능한 키 조합. 공개 키의 가능한 키 조합. 수신자의 공개 키,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송신자가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거는 오직 수신자만 자신의 개인 키로 복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밀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기밀성. 자, 기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키를 교환하는 데 사용을 해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감? 이게 이 키는 뭐겠어요? 대칭 키를 교환할 때 이렇게 해요. 뭔가 이제 조금씩 의문이 풀리나요? 대칭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교환을 할까? 바로 이 방법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 다음 또 다른 사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사용법. 수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화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송신자 스스로, 송신자가 이것도 송신자가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 키로. 자,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다. 자,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했다는 것은 그 송신자의 공개 키로만 복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왜 할까요? 왜? 공개 키는 아무나 갖고 있는데 왜 할까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부인 방지와 인증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디지털 서명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직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것은 공개 키로 복화를 하는데, 자, 대전제가 있죠. 타인의 개인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즉, 개인 키로 암호화됐다는 것은 이 개인 키의 소유자가 암호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보장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디지털 서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슬라이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공개 키 시스템의 특징, 하나의 쌍으로 된 키를 사용을 하고 키 분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기밀성, 부인 방지, 인증의 보안 서비스를,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암호화 복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왜 느리냐? 자, AES는 보통 많이 쓰는 게 128비트, 최근은 256비트를 사용을 해요. 자, 근데 RSA, 대표적인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기본적으로 1024, 보통 2048 또는 4096비트를 써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키 길이가 일단은 다르죠. 키 길이가 너무 달라요. 연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암복화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암호 수학적인 이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이산대수 방법, 인수분해 방법, 그다음에 타원곡선을 이용을 해서 역연산이 어렵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요거를 좀 눈여겨봅시다.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는요.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라고 붙여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암호화가 아니고 키 교환에 사용됩니다. 키 교환.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디피-힐만은 키 교환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암호화까지 가능하려면 이것을 실용화시킨 게 RSA인 거죠. 기본적인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기밀성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RSA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RSA를 개발하신 라이베스트 샤미르 아들만 박사님이시고, 자, 제임스 앨리스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학기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RSA는 1977년, 근데 제임스 앨리스 선생님이 1969년에 Non-Secret Encryption이라는 비밀 보고서를 영국의 GCHQ,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국정원이나 국가보안연구소에 근무하실 때 이미 논문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RSA가 세상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동안에도 제임스 앨리스 선생님은 내가 먼저 개발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1997년 7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서 한 달 뒤에 영국 정부에서 요거를 공개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앨리스 선생님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먼저 연구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계실 동안은 그 어디에서도 당신께서 이거를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를 아무 곳에서도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공개키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을 준비가 좀 됐습니다. 공개키를. 자, 그럼 공개키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암호 통신을 하기 전에서 암호키를 안전하게 배포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예, 공개키 암호 기술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대칭키 암호 기술은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됐죠. 사전에.
자, 그림을 한번 봐요. 자, 앨리스가 밥의 공개 키를 가지고서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면 밥은 자신의 개인 키로 요거를 복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때 뭘 보내는 거예요? 대칭 키로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네. 자, 공개키 암호 기술은 짧은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을 합니다. 왜? 속도가 대칭 키에 비해서 어, 느리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 기술은 짧은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돼요. 자, 이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대칭키 대칭키를 암호화할 때 쓴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시면 돼요. 대칭키를. 안전성을 위해서 충분히 긴 암호키를 써야 되는 게 RSA나 이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약점이거든요. 약점. 물론 이제 밑에서 보는 ECC라는 타운곡선 기술을 이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RSA에 비해서 키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보세요. RSA는 최소한 1024비트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ECC를 사용하게 되면 160비트 정도면 돼요. 자, AES, RSA, ECC가 유사한 안전성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AES는 128비트, RSA는 1024비트, ECC는 160비트 정도면 돼요. 그래서 지금 ECC가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RSA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은 연산이 적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결국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스마트 IoT 장비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공개키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 통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키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 암호. 메시지 암호화가 아니고 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ECC에 대한 내용은 네, 이거로 그냥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 표는 좀 잘 알아두세요. 이 표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하이브리드냐? 대칭 키와 공개 키 암호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자, 공개 키는 키 교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대칭 키는 메시지나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을 디지털 인벨롭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봉투, 전자 봉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 키를 전자 봉투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을 봐요.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이 세션 키를 암호화하는 거죠. 세션 키. 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통신 선로를 세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복호화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파티 A에 있는 세션 키와 그다음에 파티 B에 있는 세션 키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하게 갖게 되면서 대칭 키 암호화로 이용한 빠른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 우리 책에서는 또 디피-힐만 키 어그리먼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키를 교환하는 거예요. 키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수함수식을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디피-힐만 키 익스체인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프라임 넘버 P하고 제너레이터 G. 자, 이 제너레이터 G가 의미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 예, G 값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P하고 이 G가 좀 특별히 선택이 돼야 돼요. P는 프라임 넘버고 G는 이러한 프라임 넘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수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근데 이 P하고 G는 공개해서 파트 X하고 파트 Y가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청자도 P하고 G 값은 알 수가 있어요. 자, 파트 X에서는 임의적으로 넘버 X를 만듭니다. 넘버 X. 파트 Y도 임의적으로 넘버 Y를 만들어요. 자, 여기서 자꾸 이제 난수 얘기가 나오죠. 랜덤 넘버.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암호학자의 도구 상자에 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중요한가? 바로 이런 랜덤 넘버들이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 값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3단계에 가서 파트 X가 G 값하고 P 값은 공개돼 있죠. 자신이 랜덤하게 선택한 X 값을 이용해서 X 프라임을 계산을 해요. 자, Y도 G하고 P 값은 공개돼 있죠. 그리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Y 값을 이용해서 Y 프라임 값을 만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자는 PG하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값은 알고 있죠. 공격자가 모르는 건 뭐예요? X 값, 순수한 X 값하고 순수한 Y 값은 모르죠. 자,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파트 X에서는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Y 프라임을 받았잖아요. Y 프라임에다가 자신이 만든 X 승을 지수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Y 프라임은 G의 Y승 모두 P 값이니까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G의 XY. 자, Y도 X 프라임에다가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Y를 지수승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G의 XY가 나와야 돼요. 자, 똑같은 값이 만들어졌죠. 똑같은 값이. 자, 근데 공격자는 어때요? 공격자는 이 값을 만들 수 있나요? 공격자는 X하고 Y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죠. 공격자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P, G,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요거 갖고서는 요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만든다면 G의 X 프라임 곱하기 G의 Y 프라임. 요거는 어떻게 돼요? G의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자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X, Y를 찾아내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아주 비대칭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 X하고 파트 Y는 안전하게 이렇게 키 값을 교환을 한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암호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살펴봤습니다.